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과학자들이 원자의 구조를 밝혀내고 이제 원자 모형이 이제 변화되는, 변천되는 과정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 보어를 소개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보어에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러더퍼드, 그 다음에 톰슨, 또 다른 이제 과학자도 있었죠. 특히 이제 보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물리학자가 보어를 만났는데, 그 과학자들 사이에서 그 거물들급에서도 파인만의 비유는 이거예요. 보어는 위대한 신이었다. 그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거의 뭐 대단한 과학자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보어가 이제 화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게 있는데, 당시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니까 노벨상 그 메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금메달인가요? 그거를 이제 덴마크에 이제 독일군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호 자체가 그거를 가지고 다니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왕수라는 거에다가 메달을 넣으면 얘가 녹기 시작하거든요. 원래 금은 웬만한 산에는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산인데, 이제 염산과 이제 질산을 이제 특정한 비로 이제 혼합해요. 3대1인가? 이렇게 혼합을 하면 왕수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금조차도 여기 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뻘건 용액이 되거든요. 그걸 이제 실험실에 두고 이제 갔는데, 독일군이 와서 메달을 찾았지만 못 찾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거를 다시 환원시켜서 원래 금덩어리를 이제 얻어내게 된 거죠. 이걸 알고 노벨상 그 재단에서 다시 노벨상을 또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학 지식을 알면 그걸 가지고 자기 재산, 생명뿐만 아니라 재산도 지킬 수 있다. 뭐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모형은 보어 이전에 러더퍼드까지 살펴봤을 때 원자 모형은 중심에 뭐가 있었고 핵이 있었고, 그 핵 주변에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어떻게 도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가 가운데 핵, 플러스 하나 할 때 있는 핵 안에 중성자가 있을 수 있죠. 여기에 끌려가지 않느냐, 왜 안 끌려갈까, 이걸 설명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또 문제가 그 당시 있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저번에 얘기했던 이 방전관, 기체 방전관에다가 고전압을 걸어주면 뭐 음극선이 나왔다는 거 기억나나요? 그때 여기다가 수소기체를 넣으면, 자,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음극선이 나오면서 이 수소를 때립니다. 때리게 되면 수소가 깨져요. 그러니까 분자였던 아이가 원자 두 개를 깨집니다. 그 다음 원자는 전자 하나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 전자가 들뜨게 돼요. 들뜬다는 게 좀 뭐 어려운데 에너지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에너지를 받았다가 다시 얘가 에너지를 다시 방출할 거거든요. 그럼 에너지가 낮아지는데 그만큼 이제 에너지를 방출해요. 근데 그 방출하는 빛이 무엇이냐? 빛이에요, 빛. 빛으로 방출할 건데, 그 방출하는 그 빛이 여기서 나올 텐데, 그거를 여러분 프리즘 아나요? 프리즘? 프리즘. 분광기라고 하거든요. 분광기. 분광기를 통과시키니까, 그러면 우리가 스펙트럼이라는 게 나와요. 빛을 분광기를 통해서 보면 얘가 빛을 통과하면서 이 안에 다양한 빛이 이제 색깔의 띠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대충 그려볼게요. 그때 이 수소원자의 선스펙트럼의 특징이 뭐냐면 656, 그 다음에 얼마지? 480, 434, 그 다음에 여기 410, 단위는 나노미터입니다. 자, 여기서 이 숫자 외우는 게 아니고, 이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이 선으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자, 당시만 해도,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이 양자역학이라는 게 태동하던 시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뉴턴의 고전역학이죠. 자, 고전역학에서 핵심을 뭐 선생님이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요, 절대 시공간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시간과 공간이 따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약간 뉴턴이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쵸? 그리스도교, 이제 영국이라서 그리스도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세상을 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한 명 한 명한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다, 세상은. 그냥, 나와 상관없이 원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봤던 관점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주선을 쏘더라도 우리가 다 계산해서 다 맞추는 거죠. 가능해요, 실제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모든 물체의 운동이나 이런 에너지 관점을 연속적으로 바라봤어요. 연속적. 뭐 끊어지지 않는 거죠. 불연속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살면서 다시 100여 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이게 이제 깨진 건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절대 시공간은 그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존재하더라. 바로 뭐죠? 상대성 이론이죠.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이제 깨지게 된 거고, 그 다음 연속적이라는 것은 이제 불연속적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바뀌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양자 역학입니다. 여러분이 좀 조심할 게, 과학에서 어떤 하나의 이론이 다른 이론이 생겨서 얘가 이제 없어진다기보다는, 새로운 이론은 조건이 뭐냐면 기존의 이론을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설명했던 이론들을 설명하는데 모순이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이 있지만 이 절대 시공간이나 연속적인 것을 가정했던 이 뉴턴의 고전역학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런 걸 나타낼 때는, 예를 들면 뭐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면 중력이 엄청 크거나 이제 물체가 움직일 때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일 때는 그 효과가 매우 크지만, 우리가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효과를 거의 느낄 수 없거든요. 물론 이제 GPS 같은 경우에는 이 상대성 이론 효과를 보정을 해줘야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만큼은 이 고전역학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실제로 불연속적이라는 걸 느끼기가 되게 어려운 게, 이거는 거의 미시세계, 원자 같은 이제 미시세계에 가야 이제 제대로 설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뉴턴의 역학으로는 미시세계를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야. 다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설명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면 이런 거시세계에서는 이 양자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긴 하지만, 그 거시세계로 양자역학을 근사시키면 거의 고전역학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초점은 바로 원자이기 때문에, 원자처럼 작은 세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론이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만약에 이 수소가 뉴턴의 고전역학의 상황에서 고려했을 때는 이 안에 전자가 어디든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이 사이에는 뭐가 존재하죠? 인력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 다음 인력이 존재한다는 거는, 즉 힘이 존재한다는 거는 얘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힘이 셀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죠? 그만큼 이제 에너지의 차이가 나타날 건데, 그게 얘가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을 때 인력의 차이가 있을 건데, 그 인력의 차이가 그 에너지 차이로 나타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일로 갈 때, 여기서 일로 갈 때 그 에너지의 차이만큼이 어떻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흡수될 수도 있고, 안에서 바깥으로 방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스펙트럼은 그 선 스펙트럼이라고 불렀죠? 선 스펙트럼. 여러분 통합과학에서 학습했는데, 우리가 이제 태양빛을 이제 분광기로 관찰하면 스펙트럼이 나올 때 거의 연속 스펙트럼에 가까워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 검은 선, 흡수선이 나타나긴 하죠. 흡수 스펙트럼이긴 하지만, 그 기본적으로 방출했던 그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그 중에 나타나는 이제 흡수선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을 구성하는, 태양대기를 구성하거나 이제 우주 공간에 있는 어떤 성분에 의해서 그 에너지가 흡수된 거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실제로는 연속 스펙트럼인데, 이 수소만큼은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선 스펙트럼이에요. 더 명확하게 설명하려면 여러분이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있죠. 불연소 스펙트럼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게 이 에너지라는 것이 어떤 에너지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다가 여기로 오고 여기다가 여기로 오고 여기서 어떤 위치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면 결국에 여기서 나타내야 되는 스펙트럼이 연소 스펙트럼이 많거든요. 그런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실험을 반복해도 결국 계속 선 스펙트럼, 불연소 스펙트럼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에너지가 실제로는 원자의 세계에서는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 간격이 어떠냐 이런 건 더 정확하게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특정한 에너지만을 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이 사이에 나타나지 않은 선이라는 것은 결코 여기서 나올 수가 없다. 그 얘기는 그 에너지는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고 결국 여기서 이 에너지 차이에 해당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 중간중간의 에너지 차이에 대해서 존재할 수 없다. 즉 우리는 불연속적인 정해진 에너지만 원자에서 가질 수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보호가 이걸 보자마자 깨달은 건 아니에요. 이 숫자 자체가 이거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뭡니까? 수열이에요, 수열. 근데 이제 쉬운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아니고 이제 대략 써보면 예를 들면 이런 꼴이거든요.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m제곱분의 1 꼴이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일반항을 구하려고 해도 제곱항에다가 역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데 이거를 해결한 사람이 이제 스위스의 수학자면서 물리학자인 바로 발머입니다. 발머가 이걸 보고 수식으로 나타냈다고 해요. 대단하죠? 숫자를 보고 이걸 수식을 일반항을 찾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보어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과학자들의 이론과 이거를 계속 관심 갖고 찾아보다가 이 발머의 식을 보자마자 여기서 반짝 전구가 켜진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한순간에 어떤 하나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고민을 하는 와중에 자극제가 탁 들어온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호가 이걸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보호는 원자에서 원자의 주위에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아무데나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아까 말했던 연속적으로 에너지를 가져야 되거든요. 이게 모순이란 말이야. 따라서 어떻게 설명했느냐. 원자 주위에는 정해진 에너지만을 갖는 특정한 뭐가 있다? 궤도가 있다라고 해요. 궤도. 오르빗. 그래서 오르빗 마들. 결국에는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거나 달이나 인공위성이 지구의 주위를 도는 거 궤도라고 하죠. 궤도. 궤도란 말이 참 어려운데 궤도. 얘가 지나가는 그 흔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길이 있다. 여기에 전자가 여기를 돌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보호의 원자 모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했죠. 특정한 에너지. 근데 이제 보호가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 특정한 에너지를 갖게 되냐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또 해보면 당시 또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생각해보세요. 특정한 에너지를 가졌고 여기서 얘네들 움직일 때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한 거를 설명했거든요. 이름하여 이제 퀀텀 점프라고 해요. 퀀텀 점프. 이거 우리말로 하면 이제 양자도형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듯이 전자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높아지면 에너지가 높아지는 상태로 갔다가 에너지가 낮아지는 상태로 오는데 자 여기다 에너지를 주면 뿅 하고 올라가고 다시 얘가 뿅 하고 떨어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런 구조입니다. 여기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
우리가 보통 흡수할 때는 뭐 빛이나 뭐 열이나 어떤 에너지도 흡수가 가능 보통 한데, 보통 이제 원자에서 에너지를 방출할 때는 빛의 형태,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합니다. 그것이 이제 아까 말했던 스펙트럼으로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건 뭐냐면, 전자가 여기를 계속 돌게 되면 그 당시 전자기론에 대해서 선생님은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전자가 운동을 한단 말이죠.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계속 잃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까운 이 궤도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더 이상 잃지 않고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보호도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럼 보호가 대단한 게 나중에 노벨상을 받거든요. 지금에 와서 보면 어떻게 보면 틀린 이론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노벨상을 받았을까? 실제로 보호는 이 양자역학과 고전역학의 경계론에 있던 사람인데, 거기서 이제 양자론의 출발을 함께 한 사람인데, 어떻게 했냐? 보호의 탁월한 점이 바로 뭡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을 했고요. 그 가정대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n은 자연수라고 가정하자 하면 그 자연수란 가정 안에서 설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n이 자연수지? 그거에 대한 고민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전자가 이 핵 주위에 특정한 궤도, 에너지를 갖는 궤도에 그냥 돌고 있어. 그리고 그 궤도 사이를 얘가 점프할 때마다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할 건데, 그 에너지는 이미 아까 정해진 에너지들 사이의 차이. 그래서 우리가 이름하여 얘를 뭐라고 하냐면 델타 E. 그만큼만 흡수하고 방출한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지금 보면 무모하죠? 근데 과학에서 이런 무모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가정에 의해서 이걸 계산을 직접 하거든요. 수소 원자에 대한 에너지 계산을 합니다. 이 스펙트럼이 나올 때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이론적인 계산치와 나중에 실제 실험으로 관측한 이 파장, 예를 들면 계산치가, 실험 데이터가 거의 같습니다. 오차가 아주 적어요. 그럼 뭔 말입니까? 거의 완벽하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틀린 가정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결과는 맞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호라는 과학자를 또 한번 생각해보면,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의 껍질마다 이제 우리가 순서를 매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그래서 N는 1, N은 2, N은 3, N은 4. 여기 계속 가겠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드디어 양자역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N을 우리가 양자수라고 불러요. 뒤에 양자수를 더 배울 텐데 나중에 하고요. 그 중에 가장 주된 양자수, 중요한 양자수. 그래서 이걸 N이라고 정의할 건데, 그냥 여러분 볼 때는 뭐랑 똑같습니까? 그렇죠. 그냥 자연수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를 뭐라고도 설명하면,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그림을 이 땅이 있고 여기다 뭐 호텔로 한번 생각해보자. 호텔로. 그럼 여기 지하가 이제 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전자가 1층, 2층, 3층, 이렇게 4층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여기에 전자가 있는데, 요거를 이름하여 선생님 이름 붙일게요. 아토미 호텔이에요. 아까 그 각 궤도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서 보면 층이 되는 거고, 실제로는 이걸 이제 화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그 궤도라는 말을 뭐라고 쓰냐? 껍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껍질하면 뭐 양파 껍질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자 껍질이라고 해요. 전자 껍질. Electron shell.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 껍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를 기호를 매겨줄 건데, n이 1일 때를 우리가 뭐 알파벳 순서로 하면 A, B, C, D 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이 과학자들의 진짜 진면목이 나타나는 게, 만약에 본인이 여기다가 첫 번째라고 A라고 했는데, 만약 후대 과학자가 이 안에가 또 다른 궤도가 있다는 걸 밝혀내면 참 난감하겠죠? 그래서 대충 중간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어디 들어갔을 때 바로 이게 K 껍질이에요. K 껍질. 그러면 K부터는 L, N, N, O, P 이렇게 쭉쭉 나갑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근데 놀라운 건 결국에는 이 안쪽 껍질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가 결국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게 되고, 아까 말했던 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층과 층 사이에
중간층 1.5층이나 1.2층은 없다는 거예요. 전자는 2층에 존재한다. 실제로는 이 궤도를 돈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층 사이를 이렇게 점프, 또 점프. 그러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한다? 내려가기도 한다. 대신 올라갈 때는 어떻게?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그다음 내려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선생님이 자꾸 에너지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힘과 에너지 관점은 물리적인 개념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화학에서 이 개념을 가지고 실제로는 대부분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힘과 관련돼서는 화학원에서는 우리 화학결합이라는 걸 설명할 거고요. 3단원 분자의 세계와 결합. 그 다음에 이제 2단원에서 우리가 뒤에 배우겠지만 이걸 가지고 유효액전화라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그 다음 그거 이 결합과 관련돼서 우리가 또 나중에 이제 화학2에 가면은 결합에너지라는 걸 또 설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와 핵 사이 인력을 가지고 인력과 원래는 힘이 이제 두 가지죠. 반발력이 있는 거죠. 요것까지 다 고려해서 우리가 또 뭘 또 설명할 수 있어? 이온화 에너지. 그러니까 화학의 이제 다양한 개념들을 설명하는 게 결국은 힘과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미리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길죠? 보호 얘기하는 것도 이제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번에는 아까 덴마크에 이후에 앞으로 이제 과학 이론에는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또 훌륭한 과학자 돼서 이렇게 수업에 설명할 수 있는 과학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가 한계가 같고요. 이제 프랑스에 드브로이라는 이제 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물질파라는 걸 주장해요. 물질파. 자, 여기서 물질은 그냥 우리가 아는 물질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라는 건 뭐냐? 파동입니다. 파동. 즉 물질의 파동. 선생님이 물질인데 선생님 만약에 움직이면 선생님이 파동 치는 것처럼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관측하기 쉽지 않은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원자의 세계는 참 특이한 세계거든요. 여기서는 입자가 뭐? 놀랍게도 파동의 성질을 가져요. 대표적인 입자가 바로 뭐죠? 전자죠? 그럼 전자는 입자의 성질을 가지는데 그런데 뭐 광전효과에서 이런 걸 보면 입자의 성질이 맞거든요. 근데 파동으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회절. 여러분 회절 들어봤나요? 이런 현상은 파동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데 실제로 전자선을 쏴주면 회절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드브로이가 물질의 이중성을 설명해요. 물질의 이중성. 즉 빛도 이중성을 갖고 있거든요. 두 얼굴 가지고 있다. 듀얼러티. 파동성과 입자성을 가지고 있는데 빛도 가지고 있지만 물질도 가지고 있다. 단지 우리가 너무 큰 세계에서는 이 파동으로서의 성질이 잘 안 보일, 관측하기 힘들 뿐이라는 거고요. 자, 또 하나의 과학자가 있는데 또 하나의 과학자는 바로 독일의 과학자입니다. 바로 하이젠베르크예요. 어디서 한번 이름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불확정성 원리예요. 자, 이 말해 보지만 확실하게 정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험을 할 때 우리가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면 오차가 많이 생기는데 그 인간의 실수나 기계적인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 자체가 애초에 확실하게 정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 이게 좀 물리적으로 가면 원래는 위치, 예를 들면 전자도 생각하면 돼요.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 자, 위치라는 것은 여기 어디에 있다라는 거고요. 얘가 움직이면 운동량은 여러분 혹시 시간 안 돼요? mv죠? 질량을 가진 입자고요. 바로 속도를 말해요. 속도. 즉 봐, 여기 있는 전자가 얘가 움직일 때 내가 이 전자가 여기 있어라고 알 때는 걔의 속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어떤 속도를 알고 움직이다 할 때 얘 위치를 정확하게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의 정확도를 최대한 우리가 높이더라도 그 최소한의 불확정성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매우 어렵죠. 어쨌든 우리는 이 화학에서는 이 물리이론을 이 배경으로 우리가 필요한 내용만 설명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정리해볼까? 보호가 이렇게 궤도 이론을 만들었고 오빈 모델 만들었는데 이게 실제는 틀린 얘기라는 거지. 왜? 애시당초 가정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가 쓰고 있고요. 실제 보호 모형은 화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원자 모형 중에 하나야.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전자 배치를 해서 뭐를 파악하기 좋아요? 원자과 전자를 파악하기 아주 좋거든요. 그럼 원자과 전자가 바로 뭘 나타내냐면 원소들이 다양하지만 그 주기적 성질을 나타내요. 이거를 우리가 주기성 혹은 주기율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엔 나중에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죠. 그러니까 이 과학이 어떤 특정의 한 군데서 발전해서 쫙 꼽히는 게 아니라 이 꼽히는 것들끼리 서로 관련을 맺으면 서로 커다란 숲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하나의 나무도 중요하긴 하지만 숲과 나무를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과학하는 여러분한테 좀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줌인과 줌아웃을 잘해야 된다고 봐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물론 이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그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실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전체 흐름을 이해할 때는 줌아웃 하셔서 보편적인 일반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이게 스토리거든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 분절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이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를 연결하는 맥락, 컨텍스트. 다시 강조할게요. 즉 여러분이 텍스트만 너무 찾으면 안 돼요. 그냥 길을 헤매게 돼. 그래서 컨텍스트, 맥락도 좀 살펴보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이제 풀 스토리를 설명을 가능하려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뭐 대학 이상의 어려운 것까지는 선생님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자세한 이 풀 스토리를 들어야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뼈대를 이제 세우겠죠. 뼈대를 세우면 거기에 살을 붙이는 건 이제 여러분의 몫인 거고요. 근데 이 뼈대가 없으면 살을 붙여봤자 그 살이 나중에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과 흐름을 잘 잡기 위해서 좀 선생님이 길지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이제 이 하이젠베르크는 보호의 제자예요. 결국에는 이 제자 때문에 다시 스승이 또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 하이젠베르크하고 보어는 나중에 이제 코펜하겐에서 같이 연구하면서 되게 좋은 관계였는데 또 막상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서로 이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바로 이제 하이젠베르크는 독일이잖아요. 그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나치에 어떻게 보면 충성하게 되죠. 그 독일 과학자도 남아서 뭐 이제 원자폭탄 연구도 막 하고 그랬는데 보어는 이제 반대쪽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무기 핵을 전쟁 무기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제 운동도 하게 되고요. 어쨌든 이제 과학자들의 삶도 참 복잡합니다. 이렇게 다른 길을 가게 된다는 거. 거의 이제 정리가 됐고요. 결국에는 이 보어의 모형은 틀린 거지만 그래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과학에서 화학 시간에는 항상 이제 언급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양자역학의 기초를 좀 더 가지고 이 원자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전자는 어디에 어떻게 있을 겁니다. 그걸 알아내려고 이렇게 연구를 했던 거죠. 해왔던 거고요. 100여 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 현재도 유효하고 그래서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전자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내용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호의 궤도 모형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